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청와대는 공정한 반론권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엔 대선 주요 변수가 될 후보들의 2차 TV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 수석 부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후보의 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앞서 친문 대표 의원인 윤영찬 의원도 한 번, 두 번 화를 내도 참는 성격인데 이 정도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분노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문 대통령이 좀처럼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번 사안처럼 이렇게 본인 직접 메모를 해 오셔서 격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윤석열 후보의 도발이 매우 강하게 들어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들,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우 위험한 후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도 간다 그러고 또 설 연휴 직후에도 호남에 가서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통합과 신뢰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신뢰의 정치에 부합하는 발언들인가 이렇게 일단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후보가 될 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부부간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불타는 복수심과 벼락치기 공부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일성이 뭐였습니까?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집단으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후보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셈이 돼버리는데 반응하는 거, 이 정도의 반응도 저는 약하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발언이 통합의 정치를 요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하는 이 대선 국면에서 온당한 발언이었나 저는 반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한 거다. 또 일반론적인 원칙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합당한 내용이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저는 이런 그 인터뷰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정도 원칙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윤석열 후보의 이후의 변명이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본인도 이 문재인 정부의 4년간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적폐를 눈감았다는 것인지 본인이 그걸 실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의 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시점에서 적폐 수사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불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이례적이잖아요. 현재 대통령하고 야당 후보가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충돌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격하게 반응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하나는 현 정부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제1 공약으로 해서 나왔었던 이 문재인 정부를 적폐 대상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 또는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선거 개입 정치 중립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응을 한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죠.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적폐가 있으면 수사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정을 졌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헌법 제11조에 나와 있어요. 이 정권도 만약에 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통합하기 때문에 수사하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것도 실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하면 빨리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지금 후보는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한 거와 같다. 이건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권유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접근할지 한번 토론을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방금 그 윤 후보가 반응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런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서 각 후보 그리고 당의 유력 인사들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시죠. 성역 없는 그 사정을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새가 오히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대선 일까지 중지해야 될 것이다.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침내 거친 검사 본능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가 검찰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저희가 전하면서 윤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참 궁금했었는데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면 충돌을 좀 피하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속내에는 이제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어떤 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지금은 아차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제 사과 요구나 이런 그 또 민주당 측의 어떤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정치 보복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셈일 것이고 또 안 하자니 여러 가지 찝찝한 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아니다. 지금 아까 그 발언에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겠다, 뭐 본인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신중하게 생각을 했다면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신중하게 답했어야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제1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또 매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강 후보 중에 한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함의는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가장 측근인 그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검사장 독립운동하듯 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분은 도대체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본인이 착각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께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 발언을 받아들일지 좀 며칠 뒤면 또 여론의 향배가 가려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대선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이런 식의 정치 보복성을 띠는 그런 발언을 강하게 표명하는 그런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이 4년 가까이 이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칙과 공정을 강조했던 그런 검찰총장 출신임을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다라고 하면 이 정부의 적폐를 눈감았다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적절치 않은 말이다. 그러면은 적폐인지 알았는데 눈감았다는 말이냐 이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복수의 눈이 멀면 언젠가는 재발을 찍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3년째 계속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이 과연 이렇게 이 전 정부를 지금 현존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강하게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큰 부담이 온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은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선거 개입이랑보다는 선거 효과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본 거죠. 효과요. 그러니까 개입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친문이 결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 당원 중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거 효과를 가져온 거는 분명히 이제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정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분노하고 사과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선거가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대 지금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렇게 분노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까지도 첨가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에는 어떠한 경우도 적폐가 없다. 만약에 적폐가 있다면 우리도 수사받겠다는 말을 해야죠. 근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뭔가 당당한 것을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지 분노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윤석열 후보도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어저께 2번이나 언급을 했어요. 저랑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폐를 눈 감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내용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 때까지와 검찰총장 후의 상황,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을 때에 어떠한 과정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이지 중앙지검에서 시작해서 적폐청산을 했을 때 눈 감아준 게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자기 부정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 포함해서 그동안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는 떳떳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성찰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는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정부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간다고 공약한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요. 야당 후보 흠집내기다, 선택적 분노다, 선거 개입이 명백하다고 발언을 하거든요. 청와대는 뭐 이게 정당한 반론권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둘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거 개입이냐 정당한 반론이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이 부분을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결과론적으로 잠재적인 효과가 결국은 야당에 대해서 여권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온 거는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무조건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요. 청와대가 이 반론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야당이 했던 것에서 반론권을 준 적이 있나요? 라고 반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가 이 부분을 좀 더 포용적으로 가져가야지 그걸 청와대가 반론권을 얘기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이것도 굉장히 쉽게 보면 과잉적 반응도 한 거, 양쪽이 전부 다 과잉적인 반응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내놓으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뭐 이중적인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윤영찬 의원도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도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발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 비리, 적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정도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본인의 그동안 주장해온 원칙에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측근을 검사장 임명하면, 지검장 임명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이미 지금 대통령 다 된 듯한 그런 오만함이 엿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사권까지 그리고 검찰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는 대통령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 검찰이 갖게 되는 부담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청와대에서 이 정도 반응도 못 보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결과론적으로 윤 후보가 도발하고 청와대에서 참다 이렇게 이 정도 그 반응을 보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도발한 거에 대해 책임 회피하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 후보의 어떤 아직 정치인으로서 이 노련하지 못함 그리고 본인의 말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숙함 이런 것을 오히려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민주당과 또 청와대 또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로 흘러갈 네.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친문, 친노 부동층의 결집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26일 남았나요? 이제 D-26 26일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사전 투표를 생각하면 이제 한 3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남아 있는데 2월 13일이죠? 13일, 14일 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어차피 선거는 후보들의 이 경쟁의 장으로 저는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슈도 저는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는 이재명 후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구도가 뭐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유불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 더 소강부명 갈 것 같고요. 후보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 등록하고 오늘 저녁에 또 토론회 보고 하면 명확하게 그 선은 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지 세력들이 조금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치 않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차 싶어서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었던가, 또 그때 그 MB 정권 또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했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지자들 혹은 또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많은 그 중도 이 유권자들께서 예.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윤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서 적폐청산의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부 중도층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기게 되면요, 통상적으로 40% 진보, 중도 20%, 보수 40% 4-2-4로 결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조금 위축됐었던 이제 진보가 결집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조금보다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결국 이 발언이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벌써 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20% 정도의 중도면서 스윙 보터들이 네.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를 가지고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요구하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민생을 좀 챙겨달라, 개혁을 좀 해달라, 그리고 통합적으로 가라. 이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분열, 보복 이게 나오게 되면 그 용어 자체가 중도층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향후에 자기 중심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제가 각종 그 언론 매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샤이 이재명 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 5% 정도 있는데 예. 그 샤이 이재명이 마지막에 결집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 발언 때문에 샤이 이재명 표가 빠르게 결집될 수 있는 효과를 수렴으로 가져올 수가 나올 것이다.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 말고 지금 지지를 유보했었던 친문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중도층에 있어서의 표가 분화가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과 같은 이 여론조사의 추세가 조금 나름대로 변화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선거 개입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국민의힘과 나름대로 그 공방을 하는 것이 낫지, 또 이걸 2탄, 3탄에서 계속해서 청와대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대립이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저녁입니다. 4자 TV 토론이 또 열리게 됩니다. 뭐 저도 저녁에 아무 일정 잡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임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좀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지난번 저희가 지금 사자 토론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네. 국민들이 이제 좀 더 후보들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런 국민들은 좀 이 토론에 목말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토론도 상당히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마 13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딱 2시간이었는데 조금 늘어났고요. 그런데도 이제 기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시간 한 30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 안에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마 2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아마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이슈가 된 적폐 청산 이 문제는 반드시 아마 거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유 토론도 있고 주제 토론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던데, 자유 토론 시간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또 뭐 대장동 문제도 아마 지난번에 또 얘기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금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금 그냥 조금 지나갔고, 과거에 다 국감 시간에 다 국감장에서 다 얘기했던 것이다라고 좀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뭐 질문이 있다면 조금 더 아마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2030 청년 정책과 관련한 것들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젠더 갈라치기 이런 형태, 그리고 분열, 갈등 뭐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머지 세 후보의 공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코로나 방역 뭐 대책과 관련한 것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주제들이 후보들의 어떤 비전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난 4자 1차 토론 때는 부인 관련 의혹 네. 혹은 네거티브 공방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 2차 토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2차 토론에서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1차 토론 때는 참 잘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마 공격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차 토론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방만 있지. 예를 들어 일자리라면 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리백이 나온다든지 재생에너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비껴나간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전략으로 따진다면 본질에 충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 순간을 누가 잡느냐라는 거거든요. TV 토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8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레이간 대통령하고 먼데이라가 붙었어요. 73세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 먼데이 후보가 계속 공격한 거예요. 당신 나이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레이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 나는 당신처럼 어려서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마음이 없다. 그래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더 나가서 잔상 효과를 남겨내요. TV가 또 끝났을 때 각 후보들이 말한 것 중에서 내 머릿속에 가장 강력한 지난 때 있었나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연금 개혁에 관련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는 결정적 한 방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고등학교를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로 나누자 이런 말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판이 일자 선대위는 특수목적고 정상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 구직 앱을 놓고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그런 엄중한 자리가 불타는 복수심과 벼락 공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직 앱으로 앞으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수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유튜브 프로그램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있었는데 네. 저랑 정말 비슷한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 여행자인가, 과거에서 온 사람인가, 그리고 대통령 되기도 전에 공약을 실천한 전 세계적인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다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이슈들을 마치 본인이 새롭게 그렇게 펼쳐나갈 것처럼 얘기하는 이건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후보의 모든 발언마다 그 발언을 해설해주는 해설사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알 수 없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예술고, 과학고, 특성화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후보에게 과연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아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도무지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하는 것 외에는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사회 각 분야의 방면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진지한 숙고를 하면서 이 대통령 캠페인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화법의 문제일까요? 글쎄요, 뭐 학습 기간이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마커스라고 하는 미국의 선거학자가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자질은 두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네. 번째가 능력,
그다음에 진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면은 능력도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그거 최고예요. 근데 능력은 있지만 진정성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의심을 받는 거고 또 능력은 많지만 반대로 이제 진정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후보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자질 능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자기 정책이 많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또 많단 말이에요. 저 윤석열 후보는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소신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교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무언가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난 2007년도에 BBK 사건으로 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었죠? 아예 그래도 경제는 한번 살리지 않을까 해서 531만 표 차이로 이겼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후보도마다 결정적 하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의 최고의 약점을 최고의 강점으로 전환시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가 앞으로 남은 25일 정도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민주당 선대위 국민통합위 수석 부위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